년이야.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던 이 피아노에서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쳤던 바로 그 곡이. 지금 들렸어. 1. 차에서 내린 이준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저택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 깔끔하게 정돈된 정원과 고급스러운 외관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아무도 웃지 않은 집 같았습니다.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곧 인터폰에서 박정우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고 캐시미어 가디건을 입은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은퇴한 중소기업 대표답게 여유로운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가에는 지울 수 없는 피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준영은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현관을 들어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차가운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넓은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고급 가구들이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었지만 묘하게도 집안은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정우가 앞서 걸으며 집안을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준영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우, 부부와 어린 여자아이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근 사진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느 시점부터 시간이 멈춘 것처럼 말이죠. 사진 속 가족들의 미소가 현재의 이 집 분위기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준영의 시선이 한 곳에 못 박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크림색 천으로 완전히 덮인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천은 오래되어 보였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매일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준영은 왜인지 그 피아노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본 적도 없는 물건인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 같은 기묘한 친숙함이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저 천을 걷어내고 건반을 만져보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끌림이었습니다. 그저 피아노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렁거렸습니다. 정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층 낮아졌습니다. 피아노는 안 쓰는 거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준영은 황급히 시선을 거두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말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에 가까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마치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긋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 쪽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 준비됐다는 김선영의 말이었습니다. 정우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쟁반에 찻잔을 올려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준영을 보자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참는 듯 했습니다. 웃고 있는데 웃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공허한 미소였습니다. 얼굴에는 화장으로도 감출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선영이 차를 따랐습니다. 준영은 찻잔을 받아들며 이 집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물건들은 비싸 보였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상처가 이 집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 같은 것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숨쉬기조차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이 있냐고. 준영은 없다고, 보호시설에서 자랐다고 대답했습니다. 선영의 얼굴에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동정도 연민도 아닌 설명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준영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시선 속에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준영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다시 한번 피아노를 봤습니다. 덮개 아래로 건반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가슴이 조였습니다. 준영은 이상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저 건반을 만져보고 싶다는 충동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손이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 피아노는 준영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강렬하게, 거부할 수 없이 말이죠. 정우가 준영을 불렀습니다. 피곤할 테니 오늘은 짐 정리만 하고 쉬라고, 본격적인 업무는 내일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준영은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안내받은 방으로 향하며 준영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을 때 정우와 선영 부부가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함께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의 슬픔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보지 않고 각자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준영은 방문을 닫았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잘 가꿔진 나무들 사이로 석양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왠지 쓸쓸했습니다. 마치 이 집의 분위기가 정원에까지 번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새 직장이었지만 왠지 불안했습니다. 이 집에는 뭔가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공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아노. 왜 저렇게 덮어두었을까요? 왜 아무도 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왜 나는 저 피아노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을까요? 준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 그림자들이 마치 과거의 기억처럼 어둡게 번져갔습니다. 준영은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마치 건반을 누르듯이 말이죠. 손가락이 공중에서 익숙한 리듬을 그렸습니다. 이 집에는 분명 비밀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어딘가에 묻혀버린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 피아노가 그 이야기의 중심에 있다는 걸 준영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자신이 그 이야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준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30년 전 이 집에서 사라진 아이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저 피아노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운명의 실은 이미 그를 이 집으로, 이 가족에게로 이끌어왔습니다.
말하지 않는 물건. 다음 날 아침, 이준영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의 첫날 밤이었지만 생각보다 편안하게 잤습니다. 오히려 너무 편안해서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방에서 잤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꿈을 꾼 것 같은데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따뜻한 느낌만 남아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거의 없는 그였습니다. 보호시설 선생님들은 그가 5살쯤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이름도 부모도 모르는 채로 말이죠. 그 이전의 기억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끔 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곤 했지만 깨어나면 모두 사라졌습니다. 복도를 걸어 거실로 향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선영은 이미 주방에 있었습니다. 도마에 칼질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녀는 준영을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보다는 표정이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은 여전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깊었습니다. 준영이 인사를 하자 선영은 일찍 일어났다며 말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그렇다고, 요즘 계속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쌓인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소용없다는 듯한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선영의 손놀림에는 오랜 세월 반복해온 동작의 익숙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선영이 커피를 내렸습니다. 준영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거실이 한눈에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저 피아노가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피아노의 검은 표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덮개 아래로 악기의 곡선이 우아하게 드러났습니다. 햇빛을 받은 피아노가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영이 커피잔을 놓으며 갑자기 물었습니다. 혹시 피아노 칠 줄 아냐고. 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모른다고, 배운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선영은 그렇다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시선도 피아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리움과 아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덮어두었냐고.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준영은 후회했습니다.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선영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 피아노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피아노는 안 치는 거라고, 아무도 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단호해서 더 슬펐습니다. 마치 수없이 되뇌어온 문장 같았습니다. 준영이 왜냐고 묻자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피아노라고, 너무 좋아서 치지 못하는 거라고.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눈물조차 말라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억누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정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거실로 들어서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괜히 얘기 꺼내지 말라고.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선영은 미안하다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준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말아야 할 영역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집에는 건드려서는 안 될 상처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식탁 위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포크가 접시에 닿는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준영은 식사하면서도 계속 피아노가 신경 쓰였습니다.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피아노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가야 한다고 정기 검진이라고 했습니다. 9시까지 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준영은 알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이미 서재로 향했고 선영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준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 키를 챙기러 갔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피아노 앞이었습니다. 준영은 멈춰 섰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덮개 위에 손을 올려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덮개를 걷어내고 건반을 보고 싶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이 피아노가 신경 쓰일까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뒤에서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영은 화들짝 놀라 손을 걷었습니다. 선영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도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둘은 나란히 서서 덮개를 응시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이 됐다고. 마지막으로 이 피아노에서 소리가 난 게 30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준영이 왜 치지 않냐고 묻자 선영은 칠 수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피아노는 우리 아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드님이요? 준영이 놀라 물었습니다.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아노를 쓰다듬듯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덮개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지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손끝이 천위를 부드럽게 쓸었습니다. 준영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이 집에서 피아노는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멈춰버린 시간이었습니다. 30년 전 어느 날에 멈춰버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그 시간 속에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덮어둔 채로, 과거에 발이 묶인 채로 말이죠. 선영이 매일 아침 이 피아노를 닦는다고 했습니다. 하루라도 안 닦으면 먼지가 쌓일까봐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이 피아노를 지키는 것이 아들을 기다리는 유일한 방법 같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그때를 위해 준비해 두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준영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집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중심에 이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덮개로 가려진 건반처럼 이 가족도 슬픔을 덮어둔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3. 설명되지 않는 친숙함. 병원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정우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영은 백미러로 그의 모습을 힐끗 봤습니다. 회장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정우는 그저 지친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눈빛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차가 신호등에 멈췄을 때였습니다. 정우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가족을 찾아볼 생각이 없냐고. 준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찾아봤자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그래도 어딘가에는 계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영은 어릴 때 많이 찾았다고 했습니다. 보호시설 선생님들이 경찰에 신고도 하고 신문에 광고도 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냥 혼자 사는 게 익숙하다고 말했습니다. 준영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오랜 시간 받아들인 사실이었습니다. 혼자라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정우가 또 물었습니다. 혹시 피아노 치고 싶지 않냐고. 우리 집 피아노 말이라고 했습니다. 준영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치고 싶기는 한데 이유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배운 적도 없는데 왜 그렇게 끌리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유 없이 끌리는 것들이 있다고. 그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준영은 백미러로 회장을 다시 봤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준영은 차를 세우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정우는 1시간 정도 걸린다며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준영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우가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준영은 차 안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시간을 때우려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문득 검색창에 무언가 쓰고 싶어졌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왜 이런 걸 검색하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실종 아동. 타자를 치는 손이 떨렸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많은 기사들이 떴습니다. 준영은 스크롤을 내리다가 한 기사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유원지 실종 사건, 5세 남아 행방불명. 기사 날짜를 봤습니다. 1995년 5월 12일. 준영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가 보호시설에 들어간 날짜와 일주일 차이였습니다. 우연일까요? 준영은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박민호 군이 가족과 함께 방문한 유원지에서 실종됐다. 부모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사라졌으며 쌍둥이 누나와 함께 생일 축하 나들이를 갔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유괴 가능성을 포함해 수사 중이며 준영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민호.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5세. 쌍둥이. 1995년 5월. 생일. 모든 것이 자신과 겹쳤습니다. 보호시설 선생님들이 자신을 발견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아니야. 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일 거야. 그냥 우연.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기사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을까요? 그때 누군가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준영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차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기사님이냐고 물었습니다. 박지연이라고, 회장님 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준영은 급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연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검진 오신 거 알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같이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준영은 떨리는 손을 감추려 핸들을 잡았습니다. 방금 읽은 기사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준영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이 집에서 오래 일할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준영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대부분 오래 못 버틴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 분위기가 답답하다고들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난다고 했습니다. 준영은 자신은 괜찮은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연이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우리 집은 멈췄다고, 동생이 사라진 날부터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준영의 손이 핸들 위에서 굳었습니다. 동생, 30년 전, 사라진, 모든 단어가 방금 읽은 기사와 일치했습니다. 준영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 가족은 가족이 아니게 됐다고,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 다른 시간을 사는 것처럼 지낸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밤마다 울고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자신은 기억조차 희미하다고 했습니다. 너무 어렸으니까요. 고작 7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하다고 지연이 말했습니다. 기사님은 답답해 보이지 않는다고, 오히려 편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말이죠. 준영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이상하게도 이 집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온 곳인데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병원 문이 열리고 정우가 나왔습니다. 지연이 차에서 내려 아버지를 맞았습니다. 부녀의 대화는 짧았습니다. 검진 결과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뒷자리에, 지연은 조수석에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준영은 백미러로 정우를 봤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영은 핸들을 잡은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박민호.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하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그건 너무 극적인 우연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영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저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은 차를 천천히 몰았습니다. 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왠지 운명 같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길을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과 이 집, 이 가족이 무관하지 않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손이 먼저 기억한 소리.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준영은 이제 집 안구조에 익숙해졌습니다. 정우 부부는 외출이 잦았고 지연도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오늘도 집에는 준영 혼자였습니다. 가정부도 오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걸레질을 하려는데 시선이 또다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피아노.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볼 사람도 제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준영은 걸레를 내려놓고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크림색 천이 여전히 피아노를 덮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천의 손끝을 댔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오래된 천이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것이었습니다. 준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잖아. 한 번만 해보면 안 될까? 준영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상한 끌림은 그날따라 강렬하게 그를 붙잡았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준영은 천천히 천을 걷어냈습니다. 마치 금단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천이 벗겨지자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야마하 제품이었습니다. 고급 모델이었습니다. 광택이 살아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건반 덮개를 열었습니다.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이 나타났습니다. 조율은 되지 않았을 테지만 누군가 꾸준히 닦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영이 매일 아침 닦는다던 그 피아노였습니다. 건반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준영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앉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본 적이 있다는 것을.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차가운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첫 음을 눌렀습니다. 도,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준영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준영의 의지와 상관없이 손가락이 스스로 건반을 찾아갔습니다. 왼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도, 미, 솔.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오른손도 올렸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했던 멜로디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왼손이 저음을 받치고 오른손이 선율을 그려냈습니다.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준영은 이 곡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로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알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빠르게, 느리게, 부드럽게, 강하게. 음악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30년 만에 이 피아노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손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했던 피아노가 다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목소리를 되찾은 것처럼 준영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계속됐습니다. 그는 완전히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피아노와 자신만 남았습니다. 손가락이 기억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소리로 되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컥.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준영은 듣지 못했습니다. 음악에 완전히 빠져 있었거든요.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피아노와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깜빡할 뻔했네.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USB가 책상 위에 있을 거라고, 가져올 거라고 말하는 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가족이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피아노 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세 사람 모두 멈췄습니다. 움직임이 정지됐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탁! 회장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신발을 벗으려던 동작 그대로였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피아노 소리. 30년 만에 듣는 소리였습니다. 같은 곡. 침묵이 복도를 채웠습니다. 피아노 소리만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소리, 이 곡, 30년 전 그날 아침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회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거실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떨렸습니다. 지연이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서연도 비틀거리며 뒤따랐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입구에 섰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준영을, 눈을 감은 채 피아노를 치고 있는 그의 모습을요. 손가락이 건반 위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운이 길게 남았습니다. 준영의 손가락이 건반에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을 한 건지 깨달았습니다. 준영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관 쪽에서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준영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회장 부부와 지연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셋 다 움직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준영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영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절대 그럴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준영을 짓눌렀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연은 준영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탁! 서연의 손에서 남은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곡,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친 그 곡. 준영이 지연을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무슨 곡이었어요?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배운 적도 없는데 손가락이 알아서 건반을 찾아갔어요. 준영도 자신이 무슨 일을 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쇼팽?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녹턴 20번.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연이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서연은 회장의 팔에 기댄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준영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걸까요? 단지 피아노를 쳤을 뿐인데 말이죠. 그것도 우연히 손이 저절로 움직여서 친 것인데 그 곡이 지연이 준영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우리 동생이 마지막으로 친 곡이에요. 준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동생, 30년 전 사라진 동생, 마지막으로 친 곡,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 곡을 아세요? 그 곡을, 어떻게, 저는 모릅니다. 준영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배운 적 없어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네, 저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요. 준영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보호시설에서도 그 이후에도 피아노를 칠 기회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해. 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그런데 서연이 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터치까지 똑같았어요. 템포도 강약도 심지어 틀리는 부분까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 치던 그대로예요. 정확히 똑같아요. 30년 전 그 아침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연주와.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회장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지연이 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생일이 언제세요?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할머니가 3월 15일로 정해주셨어요. 보호시설에서 발견된 날이라고 하셨어요. 지연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3월 15일. 그녀가 되뇌었습니다. 제 생일이에요. 아니, 저희 쌍둥이 생일이에요. 손이 준영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쌍둥이? 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저와 제 동생. 30년 전에 잃어버린 제 쌍둥이 동생이요. 박민호.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영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쌍둥이. 3월 15일. 30년 전. 피아노. 박민호.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검색했던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기사님은 몇 살 때 보호시설에 가셨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5살쯤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언제요? 1995년 5월이라고 들었습니다. 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995년 5월 12일.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라진 날이에요. 생일 축하 나들이 갔다가 유원지에서.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이준영입니다. 본명은요? 모릅니다.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 준영이에요. 보호시설에서 발견됐을 때 아무것도 기억 못했대요. 준영?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이 박민호예요. 민호. 그녀가 준영을 올려다봤습니다. 혹시 당신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희망이었습니다. 감히 바랄 수 없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나이, 생일, 시기, 장소, 그리고 그 피아노 곡까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30년 전의 이야기.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준영에게 다가와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 코, 입, 얼굴형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준영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너무 강렬했습니다. 닮았어.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랑 너무 닮았어. 코 모양, 눈썹, 입 모양까지. 서연도 일어나 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도 준영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마의 흉터. 서연이 준영의 이마를 가만히 만졌습니다. 여기 작은 흉터 있죠?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었대요.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민호가 4살 때 넘어져서 생긴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단에서 구르다가 모서리에 부딪혀서 병원 가서 꿰맸어요. 지연이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남자아이와 그 옆에 서 있는 여자아이. 어린 시절의 쌍둥이 남매였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지연이 사진을 준영에게 보여줬습니다. 5살 때 찍은 거예요. 준영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남자아이를 봤습니다. 작은 얼굴, 큰 눈,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낯설었습니다.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렁거렸습니다. 확인해야 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해요.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인해야죠. 괜히 희망만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서연이 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이미 30년을 기다렸어요.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 제발 검사를 받아주세요. 제발이요. 회장이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자고. 오늘은 모두 진정하고 내일 아침 일찍 병원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준영은 자신의 방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이 집에 잃어버린 아들일까요? 30년 전 사라진 박민호가 자신일까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4사람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대학병원 유전자 검사실이었습니다. 회장이 미리 예약을 해둔 모양이었습니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모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나와 준영을 불렀습니다.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구강 점막 세포를 채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문지르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회장도 같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서연은 대기실에서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듯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다시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친자 확률 99.99% 이상이면 생물학적 부자 관계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하면 가족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일주일. 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는구나. 서연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일주일쯤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이 30년보다 더 길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준영 씨, 네, 회장님. 우리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3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알 권리가 있으시니까. 준영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백미러에 비쳤습니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새긴 주름이었습니다. 후회와 슬픔이 새겨진 주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1995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호와 지연이의 5번째 생일이었죠. 쌍둥이니까 같은 날이었어요. 우리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유원지에 가기로 했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주말이었으니까요.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민호가 피아노를 쳤어요. 쇼팽의 녹턴을요. 제가 가르쳐준 곡이었죠. 아직 완전히 배우지 못했는데도 끝까지 쳤어요. 틀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열심히 쳤어요. 너무 기특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민호가 피아노를 친 마지막이었죠. 그날 이후로 이 피아노는 한 번도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30년 동안요. 유원지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주말이었고 날씨도 좋았으니까요. 회전목마도 타고 범퍼카도 타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민호가 계속 웃었어요. 그런데 서연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줄을 섰을 때였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밀렸죠. 저는 지연이 손을 잡고 있었고 남편이 민호 손을 잡고 있었어요. 단 몇 초였어요.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치고 지나갔어요. 저는 그 사람한테 항의하려고 고개를 돌렸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순간 민호 손이 제 손에서 빠져나갔어요. 정말 한순간이었어요. 돌아봤을 때는 이미 없었습니다.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민호가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미친 듯이 찾았어요.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을 해치고 유원지를 샅샅이 뒤졌어요. 유원지 측에 신고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경찰도 불렀어요. 방송도 나갔죠. CCTV도 다 확인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그날 밤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 울었어요. 동생을 찾아달라고. 엄마 아빠한테 화도 냈어요.
왜 동생을 잃어버렸냐고. 하지만 동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찰이 전국을 수색했습니다. 회장이 계속했습니다. 저도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모든 수단을 동원했죠. 현상금도 걸었어요.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절망했어요. 혹시 죽은 건 아닐까? 혹시 나쁜 사람한테 잡혀간 건 아닐까? 온갖 끔찍한 생각을 다 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피아노는 그때부터 덮어뒀습니다. 회장이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그 피아노를 볼 때마다 민호가 생각났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피아노를 치던 그 아침이 떠올랐어요. 그 웃는 얼굴이. 하지만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닦았어요. 민호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돌아오면 다시 칠 수 있게 준비해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30년이 지났습니다. 회장이 준영을 봤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단 하루도 민호를 잊은 적이 없어요. 생일마다 케이크를 준비했고 방도 그대로 뒀어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 아팠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맨 부모의 마음이, 쌍둥이, 동생을 잃은 누나의 슬픔이 전해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5살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어요. 보호시설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발견됐을 때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것 같다고. 어디서 발견됐습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서울역 근처라고 들었습니다. 혼자 울고 있었대요. 이름도 말할 수 없었고요. 아무것도 기억 못했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준영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서울역.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유원지에서 1시간 반 거리예요. 누군가 데려간 걸까요? 아니면 혼자 헤맨 걸까요? 5살 아이가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알 수 없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민호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보호해줬고 지금까지 잘 자랐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할머니, 준영이 말했습니다. 정은심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보호시설에서 저를 데려가셨죠. 친손자처럼 키워주셨어요. 저한테는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그분께 정말 감사드려야겠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하지 못한 일을 해주셨으니까요. 우리 아들을 지켜주셨으니까요. 언젠가 꼭 뵙고 인사드려야겠어요. 일주일. 지연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알 수 있어요. 정말 오빠가 돌아온 건지. 그녀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준영은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간절히 바라보는 그 눈빛들을, 30년을 기다린 사람들의 눈빛을,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자신이 그 잃어버린 아들이라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될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그 실망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무너뜨릴까요? 그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을 견딜 수 있을까요? 7. 확인해야 하는 진실. 일주일은 너무 길었습니다.
매일이 1년 같았습니다. 준영은 평소처럼 운전기사 일을 했습니다. 회장을 모시고 지연을 데려다주고 일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회장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은 평소보다 더 자주 피아노를 닦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피아노 앞에 서서 덮개를 쓰다듬었습니다. 혹시 모를 그날을 위해 더 정성스럽게 관리했습니다. 피아노가 다시 소리를 낼 날을 준비했습니다. 회장은 준영을 자주 관찰했습니다. 운전하는 모습, 걷는 모습, 말하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혹시 자신의 아들과 닮지 않았나 살폈습니다. 백미러로 준영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닮았습니다. 정말 닮았습니다. 지연은 준영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전시회 준비를 핑계로 자주 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것들, 습관 같은 것들을요. 혹시 동생과 같은 점이 있지 않을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연이 물었습니다. 기사님, 혹시 특별히 무서워하는 게 있으세요? 준영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높은 곳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고소공포증이 있었어요.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호도 그랬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원지 관람차를 무서워했어요. 그날도 관람차는 타지 말자고 했었죠. 또 하나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서연은 아들의 방으로 갔습니다. 30년 동안 그대로 보존된 그 방으로요.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작은 책상, 장난감들, 그림책, 모든 것이 그날 그대로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공간이었습니다. 민호야. 서연이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정말 내가 돌아온 거니?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매일 밤 꿈에서 너를 찾았어.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항상 멀어졌지. 그런데 이번엔 정말일까? 그녀는 작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5살 아이의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파란색 티셔츠, 작은 바지, 빨간 재킷. 서연은 그 옷들을 하나씩 꺼내 안았습니다. 아이의 냄새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이 옷들을 입고 뛰어다니던 내가, 피아노를 치던 내가, 누나 손을 잡고 웃던 내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회장은 서재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사진들이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5살까지의 사진들. 한 장 한 장 넘기며 회장은 준영의 얼굴을 닮았습니다. 눈매가 특히 닮았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과도 닮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너무 많이 바꿔놓으니까요. 그래도 희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민호의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건반에 손을 올린 모습.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준영이 똑같은 자세로 피아노 앞에 앉아있던 모습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제발,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이기를. 준영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뒤척였습니다. 꿈을 꾸면 피아노가 나왔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자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개처럼 흐릿했습니다. 깨어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기억이었습니다. 그 기억 속에 모든 답이 있는 것 같은데 닿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준영이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다가 거울을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얼굴이 누구의 얼굴일까요? 이준영일까요? 박민호일까요? 두 이름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할머니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준영아, 무슨 일이니? 요즘 연락도 없고. 할머니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늘 그랬듯이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만약, 정말 만약에요. 친부모님을 찾게 되면 어떡하죠? 할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준영아, 무슨 일 있니?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준영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새 직장에서 만난 가족, 피아노, DNA 검사까지. 할머니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준영아, 내가 행복하면 돼. 할머니는 괜찮아. 너를 키운 건 할머니의 기쁨이었어. 내가 가족을 찾는다면 그것도 할머니의 기쁨이야. 할머니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요. 할머니도 내 가족이야.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넌 두 가족이 있는 거야. 널 낳아준 가족과 널 키운 가족. 둘 다 소중하단다. 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걱정 마라. 할머니는 항상 내 편이야.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할머니는 내 곁에 있을 거야. 드디어 일주일째 되는 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힌 큰 봉투였습니다. 회장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봉투 안에 운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서연을 불렀습니다. 왔어요. 두 사람은 거실로 갔습니다. 지연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준영도 불렀습니다. 네 사람이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회장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가 찢어질 뻔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러 숫자와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서 멈췄습니다. 친자 확률 99.99%.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연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지연이 아버지 어깨 너머로 서류를 봤습니다. 99.99%.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일치. 생물학적 친자관계 확인됨.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 30년 만에. 회장은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순간이 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준영은 그 자리에 앉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99.99% 확실했습니다. 자신은 이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박민호였습니다. 30년 전 사라진 그 아이였습니다.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았습니다. 결과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슬퍼서일까요? 기뻐서일까요? 아니면 안도해서일까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준영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민호야. 서연이 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민호. 그녀가 준영을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만이야. 30년 만에 엄마 품에 돌아왔어. 서연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갈라졌습니다. 준영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처음 안아보는 어머니였습니다. 회장도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들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준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잘 돌아왔다. 아들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잘 돌아왔어. 회장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쉽게 울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오늘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 오빠를 안았습니다. 오빠, 진짜 오빠였어. 3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7살 이후로 혼자였어요. 쌍둥이인데 혼자였어요. 이제 다시 둘이 됐어요. 네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그리움이, 아픔이, 기다림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거실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울음이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모두 진정했습니다. 서연이 준영의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는 어머니의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 민호, 이제 정말 우리 곁에 있구나.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모두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들어보는 단어였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인가요? 그날 오후 온 가족이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30년 만에 온전한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식탁에는 준영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서연이 기억을 더듬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이거 좋아했었어. 서연이 불고기를 준영의 접시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5살 때 이것만 먹겠다고 고집부렸지. 준영은 불고기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에 익숙한 맛이 퍼졌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맛이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 아버지. 이제 내 이름을 되찾아야겠구나. 법적으로도 박민호로 돌아가야지. 하지만 준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준영으로도 35년을 살았어요. 그 이름도 소중해요.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니까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두 이름 다 내 이름이야. 이준형도 박민호도. 그날 저녁 준영은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결과가 나왔어요. 전화 너머로 할머니의 긴장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뭐래? 99.99% 일치래요.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그 집 아들이었어요.
박민호가 맞대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됐다, 준영아. 정말 잘됐어. 가족을 찾아서 다행이야. 할머니, 저는 괜찮아. 할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단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하지만 할머니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35년을 키운 손자가 이제 다른 가족에게 돌아간다는 것. 기쁘면서도 슬펐습니다. 준영은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할머니, 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자예요. 그것도 변하지 않아요. 박민호가 됐어도 여전히 할머니 손자예요. 할머니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후 온 가족이 할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정은심 할머니는 문 앞에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서연이 먼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을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준영이가 제 외로움을 달래줬어요. 두 어머니가 마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할머니가 가족들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거실이었지만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준영이 35년 동안 자란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준영의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회장이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저희와 함께 사시죠. 큰 집이니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전 여기가 편해요. 하지만 준영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두 가족이 있어요. 할머니와 이분들. 함께 살아요. 저 혼자 가면 외로워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연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오빠를 키워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제 우리가 할머니를 모실게요. 우리 가족이 되어주세요.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함께 살자꾸나. 준영이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일주일 후 할머니는 짐을 싸서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2층에 마련된 방은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할 만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으로 정원이 보였고 방 안에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화분들이 놓였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5명이 둘러앉았습니다. 회장, 서연, 준영, 지연, 그리고 할머니. 완전한 가족이었습니다. 서연이 할머니께 음식을 권했습니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할머니는 서연을 봤습니다. 두 어머니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한 사람은 아들을 낳았고 한 사람은 아들을 키웠습니다. 이제 두 사람 모두 준영의 어머니였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었습니다. 준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식사 후 준영이 거실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민호야, 내 어머니, 내일 내 방을 보여줄게. 30년 동안 그대로 둔 내 방을요. 다음 날 서연은 준영의 손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야. 그녀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아이 방답게 파란색 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준영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책상, 책장, 침대. 모든 것이 아이 크기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림책이 펼쳐진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아침 마지막으로 보던 책이었습니다. 방 한쪽에 작은 장난감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건반이 달린 어린이용 피아노였습니다. 준영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뻗어 건반을 눌렀습니다. 똥!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뭔가가 머릿속에서 번쩍였습니다.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손으로 이 피아노를 치던 기억, 옆에서 누나가 웃고 있던 기억, 엄마가 노래를 불러주던 기억, 아빠가 박수를 쳐주던 기억. 기억나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씩이요. 아주 희미하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느껴져요. 괜찮아. 서연이 아들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천천히 기억나겠지. 아니면 새로운 기억을 만들면 돼.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 많잖아. 옷장을 열었습니다. 작은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준영이 5살 때 입던 옷들이었습니다. 서연이 파란색 티셔츠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던 옷이야. 공룡 그림이 그려져 있지. 준영은 그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작았습니다. 지금의 자신은 이 옷을 입을 수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작은 아이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35년을 할머니와 함께 보냈어요. 행복했어요. 불행하지 않았어요. 알아. 서연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해. 내가 좋은 분을 만나서. 하지만 우리가 함께 했어야 할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요.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내 첫걸음, 첫말, 학교 입학식, 졸업식. 모든 걸 놓쳤어. 내가 자라는 모습을 하나도 못 봤어. 준영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이제부터 함께하면 돼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 많잖아요. 지난 30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30년은 함께할 수 있어요. 서연은 아들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되찾은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열린 피아노. 다음 날 아침 준영이 일어나 거실로 내려왔을 때 가족들은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피아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준영이 계단을 내려가자 서연이 돌아봤습니다. 민호야, 이리 와봐.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준영은 가족들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피아노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크림색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를 것 같았습니다. 오늘 서연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이 천을 치울 거야. 30년 동안 덮어뒀던 이 천을요. 회장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겠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서연이 천천히 천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이 천이를 닦았지만 걷어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천이 천천히 벗겨졌습니다.
검은 피아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피아노를 비췄습니다. 광택이 살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30년 동안 정성스럽게 관리한 덕분이었습니다. 피아노는 새 것처럼 빛났습니다. 서연이 건반 덮개를 열었습니다.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이 나타났습니다. 30년 만에 빛을 본 건반들이었습니다. 지연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다.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야. 서연이 아들을 봤습니다. 앉아봐. 내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그 자리에. 준영은 천천히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5년 만에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차가운 촉감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낯설지 않았습니다. 익숙했습니다. 이 자리, 이 감촉, 이 순간 모두가 익숙했습니다. 쳐봐.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치고 싶은 대로. 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첫음을 눌렀습니다. 맑은 소리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30년 만에 피아노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서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소리,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준영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였습니다.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왔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부드럽게, 더 완성되게 연주했습니다. 마치 30년 동안 연습한 것처럼 말이죠. 손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했던 공간에 다시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피아노는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재회의 증거였습니다.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음이 공기 중에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준영이 건반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가족들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지연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이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빠, 정말 오빠가 돌아왔어. 서연도, 회장도 웃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영도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했습니다. 이 순간, 이 가족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35년을 찾아 헤맨 자리였습니다. 이제야 찾았습니다. 자신이 속한 곳을 말이죠. 그날 오후부터 준영은 매일 피아노를 쳤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행복해했습니다. 30년 동안 들을 수 없었던 소리였습니다. 이제 매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준영은 집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레슨을 해줬습니다. 자신처럼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면 기뻤습니다. 손가락으로 건반을 누르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거실에는 3명의 아이들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영이 옆에서 지도했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둥글게 해야 해. 건반을 부드럽게 눌러보자. 아이들이 천천히 음을 냈습니다. 서연이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피아노를 가르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만약 30년 전에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민호도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었습니다. 민호가 돌아왔고 행복하고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아깝지만 되찾은 현재가 더 소중했습니다. 레슨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후 준영이 주방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뭐 도와드릴까요? 서연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넌 쉬어. 준영은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행복하니? 네, 어머니. 준영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가족이 있다는 게, 집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3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에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행이다. 그녀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10. 늦게 만난 가족. 6개월이 흘렀습니다. 준영은 여전히 운전기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누나를 데려다주고 일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아들이었고 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회장이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민호야, 이제 그만두지 않겠니? 회사 일을 배워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도 돼. 준영은 백미러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일이 좋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도시를 돌아다니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주말엔 피아노도 가르치고요. 회장이 웃었습니다. 고집은 여전하구나. 어렸을 때부터 그랬지. 준영도 웃었습니다. 그랬나요? 그래. 회장이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저녁이면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준영이 피아노를 치고 가족들은 소파에 앉아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뜨개질을 하며 손자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서연은 차를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은 신문을 읽다 말고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지연은 스케치북에 오빠를 그렸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평화였습니다. 이제 되찾았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평범한 저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가 알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사진관에 갔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습니다. 30년 만에 온전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사가 포즈를 잡아줬습니다. 가운데 할머니와 회장 부부가 앉고 양옆에 준영과 지연이 섰습니다. 자, 웃으세요. 사진사가 외쳤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가족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사진을 받아본 날 서연은 그 사진을 거실에 걸었습니다. 피아노 옆 벽에 말이죠. 이제 피아노는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재회의 상징이었습니다. 사진 속 가족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느 저녁 준영이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오빠, 응, 정말 행복해요. 오빠가 돌아와서 준영이 누나를 봤습니다. 나도 행복해. 가족을 찾아서 지연이 오빠의 팔짱을 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였을 텐데 외롭지 않았어요? 외로웠지. 준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항상 뭔가 빠진 것 같았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지. 하지만 이제는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이제는 채워졌어. 준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가 있잖아.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도 우리한테 그래요. 오빠가 돌아오고 나서 이 집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그날 밤 회장이 준영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민호야, 잠깐 이리 와봐. 준영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라. 준영이 의자에 앉자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 아버지. 늦었지만 이제 같이 늙자.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을 놓쳤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가족으로 살자. 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아버지. 저도 그러고 싶어요. 회장이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상자였습니다. 이거 내 거야. 5살 때 내가 가지고 놀던 거. 준영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장난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동차, 공룡, 그리고 작은 피아노 건반 모양 지우개. 준영은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왠지 정겨웠습니다. 30년 동안 버리지 않고 보관했어. 회장이 말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준영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며칠 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준영이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왔습니다. 30년 전 그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영이 돌아보니 가족들이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일어나 손자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준영아. 우리 민호.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 피아노는 추억이 아니라 오늘의 소리야. 매일 들을 수 있는 소리. 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칠게요, 어머니. 그날 밤 준영은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과 아침을 먹고 아버지를 모시고 저녁에 피아노를 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 평범함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35년을 살아오며 항상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게 가족이었다는 것을. 준영은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늦게 만났지만 결국 하나가 되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피아노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주인을 기다렸던 그 피아노. 이제 매일 주인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피아노는 더 이상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행복이 돌아왔습니다. 가족은 너무 늦게 만났지만 결국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있었습니다.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기억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아노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가족의 웃음을, 행복을, 사랑을. 30년을 기다린 피아노는 이제 영원히 그 자리에서 가족과 함께 할 것입니다. 박민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늦게 만났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함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사라진 아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지만 결국 돌아왔습니다. 피아노는 끊어진 시간을 다시 이어주는 단서였습니다. 가족은 너무 늦게 만났지만 결국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끝.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